안녕하세요. 슈테른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오디오 클립으로 이 1Q84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 2권은 오디오 클립으로 올렸는데 이제 3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디오를 추출을 해서 오디오 클립으로도 올릴 예정이에요. 너무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 2012년 뭐 이때쯤까지 굉장히 트렌디한 그리고 되게 센세이션한 뭐 그런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딱 제가 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좀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회사 다닐 때 진짜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어쨌든 1Q84 1, 2권을 오디오 클립에서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아오마메라는 여자 주인공하고 덴고라는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1984년에 살던 두 사람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1Q84라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겪는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뭐 장르로 분류를 해도 크게 틀릴 것 같진 않은 소설인데 판타지 소설이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리포터, 뭐 반지의 제왕 혹은 뭐 다른 그 많은 뭐 웹소설이나 다른 판타지 소설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게 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류의 소설,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 아오마미는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개인 PT 트레이너 같은 마샬 아츠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서브잡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성들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그 살인 청부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남성을 또 살해하러 가는 길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막히는 거죠. 근데 택시 기사가 이제 아우마메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비상 탈출 계단이 있다.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내려가면 이제 전철역으로 바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정체가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우만맨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늦으면 안 되니까 하고 그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제 원래 살던 1984년에서 1Q84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저기가 진행이 되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덴고는 남자 주인공 덴고는 소설가 지망생인데 직업은 수학학원 입시 강사예요. 그래서 후카일이라는 근데 미스테리한 소녀가 쓴 공기번데기라는 소설을 작품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출판사에 있는 고마스라는 편집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문장이 너무 엉망이니까 네가 한번 고쳐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덴고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면서 그 공기번데기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해요. 근데 그 공기번데기라는 소설이 사실 후카일이라는 그 미소녀인 작가가 정말로 겪은 내용이었던 거죠. 그 공기번데기의 소설 내용을 대충 이제 되짚어 보면 공기번데기는 실제로 후카이리가 겪은 리틀 피플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리틀 피플에 대해서 후카이리가 소설을 쓰면서 리틀 피플이 굉장히 화가 나게 돼요.
본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세상에다가 알리게 되는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리틀 피플을 인지하는 자인 후카엘이하고 말을 듣는 자인 후카다 다모스, 후카엘이의 아버지죠. 이 리틀 피플을 중심으로 하는 선구라는 종교 집단의 리더가 후카다 다모스였는데,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을 한다는, 성관계를 갖는다는, 특히 초경 전의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 리더를 죽이려고 아오마메가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 마담이랑 같이 이제 그 나서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살인을 하러 가서는 온갖 비밀을 다 들어요. 리틀 피플에 대한 이야기, 뭐 네가 사랑하고 있는 덴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후카이리에 대한 이야기, 공기번데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그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죠. 사실 후카이리랑 덴고는 초등학교 때 그 10살 때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왕따를 당하던 아오마메를 덴고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아오마메는 그 이후로 자기는 평생 동안 그 덴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살아오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0년이 되도록 덴고만 바라보면서 덴고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후카다 다모스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죽으면 덴고는 산다. 그런데 네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덴고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남기고 이제 리더는 아오마메의 손을 빌려서 죽긴 했는데 결국 자살에 가까운 타살로 죽어요. 아오마메는 본인이 덴고를 위해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혹시 일이 잘못되면 자살용으로 받아두었던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2권이 끝나요. 2권이 끝나는데 이제 3권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아오마메는 살아있죠. 자살을 포기를 하고 이제 3권은 우시카와라는 새로운 인물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오마메, 덴고, 우시카와 이렇게 3명의 이야기로 챕터가 진행이 되는데 우시카와는 아오마메하고 덴고의 뒤를 쫓는 이제 성구에게 뭔가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일종의 변호사였는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중요한 캐릭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오마메는 은신처에 이제 가게 돼요. 은신처에서 혹시라도 그 성구 집단에서 이게 발견이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오마메는 그 은신처에 있으면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성모 말이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도와주는 마담과 그 밑에 비서를 통해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구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아오마메는 그 아이가 만나본 적 20년째 만나본 적도 없는 덴고의 아이라는 것도 굉장히 확신을 해요. 리더를 죽이던 날 굉장히 비바람과 폭풍우와 그리고 막 천둥번개가 막 몰아쳤는데 사실 덴고도 리더를 죽이던 그 시간에 후카엘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후카엘이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액땜을 해야 된다 라는 이유로 덴고와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덴고는 근데 성관계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덴고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성관계 비슷한 걸 하긴 했고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서 덴고의 이제 정자가 후카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오마메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임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자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덴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했던 남자 이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고는 이 1984 3권 자체는 이건 원래 출간 계획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소설도 외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별로 스펙타클한 내용 1, 2권에 비해서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아오맘의 덴고의 이제 내적인 무언가 심리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오히려 우시카와가 이제 아오마메와 덴고의 뒤를 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결국 우시카와는 죽어요. 우시카와는 죽고 리틀 피플에 의해서 공기 번데기가 되는 뭐 그런 장면까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별로 큰 의미들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제 그 자신의 아픔의 그 근원이었던 무언가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3권에서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뭐 아오마메하고 덴고하고 되게 뜬금없이 만나요. 되게 뜬금없이 만나서 아오마메가 이 세계를 건너왔던 그 비상계단으로 가서 이번엔 그때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땐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는 걸로 이제 아오마메랑 덴고랑 손을 잡고 같이 그거를 올라가서 1Q84에서 1984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소설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되게 뭐랄까 떡밥은 굉장히 많이 뿌려놨는데 회수가 안 된 느낌? 뭐 그런 느낌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3권은. 뭐 개인적으로 뭐 전에 오디오 클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 편식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래서 일본 소설은 안 읽습니다. 잘 안 읽고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일기발사를 읽으면서 제가 왜 일본 소설을 안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1Q84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아까 전에 회사 다니면서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1Q84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힘이 되는 문구들 혹은 명언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구가 돌아다니는 구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보고서는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던 구절들이 그 띄엄띄엄 그 구절만 봤지만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근데 역시 저는 일본 소설이랑 안 맞아요. 제가 되게 좀 보수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 뭐랄까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 묘사들도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외설스럽고 좀 선정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여자의 후카리를 설명하는데 후카리의 가슴 모양이 왜 그렇게 부각돼서 많은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묘사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류의 소설 묘사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성관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뭐랄까 그냥 배드신이 아니에요. 그냥 배드신이 아니고 작가가 그 배드신마다 뭔가 부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뭐랄까 접근하기 좀 힘들달까? 이 배드신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 캐릭터의 무언가를 내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늘 그 감성적인 문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여성 독자들이 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는 확실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오마메가 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는 구원이 있어.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2011년, 2012년 이때쯤 가장 감명 깊게 그 느꼈던 구절도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은신처에서 아오마메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련이 있다고. 이건 솔직히 방탄의 그 노래 바다의 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남준 씨가 우리 아렘이 굉장히 이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소설로 활자로 그거를 진짜로 보게 되니까 되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일본 소설은 좀 힘든 걸로 1Q84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해보자면 성장캐를 만들려고 했던 좀 심오한 야설?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려나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야설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었고 어쨌든 뭔가 근원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게 만들려는 거를 판타지적인 요소로 녹여서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관이나 이런 게 더 있고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알려주시면 저도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서 더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뭐 날씨 추운데 봄까지 다들 몸 건강히 잘 견디시길 바랄게요.